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올해 상문고 반 담당하게 되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난이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지 구성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1번부터 10번 때까지는 기본 문항이 나옵니다. 네, 이건 진짜로 기본 문제여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막힘없이 쭉쭉쭉 풀 수 있는 센 A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 때부터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선택형이 객관식이죠. 19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이죠. 서술형입니다. 1학년 수학은 100% 서술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4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수가 많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 중요하다. 이따가 강조를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11번 때에서 15번 때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시험지가 쉽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언제였냐면은 재작년이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는 계속해서 이때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16번부터 16, 17, 18, 19 정도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 이때까지 기본 문제를 넣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쉽다고 느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왔으나 사실상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때 변별을 준 것이 작년에는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1번, 12번, 15번 때에 좀 약간의 변별 문항이 들어가는데 주로 모의고사랑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교과서 연계도 있지만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 이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사실상 무슨 말이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죠. 그때는 사실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가 나오는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면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던 문제를 기말스럽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던 뭐 2차 함수라든지 2차 방정식 같은 또는 인수분해 그런 단원이 뭐 기말고사에 있는 경우의 수나 행렬 같은 단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뜬금없이 나와서 사실 평소에 조금씩 이런 연습을 안 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날 잡고 중간고사 범위에 있던 범위를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평소에 공부를 조금씩 그래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번호대가 굉장히 공부하는 그 평소 습관에 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는 문제를 외워서 풀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막혀가지고 시간 관리 못해서 뒷번호 때 손도 못 대고 안락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특히 심했고요. 작년에 문제가 쉬웠다라고 했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쉬웠고 조금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아이들이 좀 이 군데에서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유형 그리고 이전 범위에 대한 누적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평소에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하는 아이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지 평소에 그냥 부교재만 외우려고 하고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정도만 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 기타 등등이 나오고 실생활 소재 문항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창작입니다. 창작.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 단원인데 뭐 야구장 규격 같은 거를 끄집어가지고 재밌는 문제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재밌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를 읽어야 되고 문제가 길거든요.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학원에서 대비를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학원에서 시켜드리는 대비는 낯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시간 관리하는 연습이지 학원 수업에서 하는 그대로 소재가 나온다 이런 연습이랑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부교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소재에 대한 적중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앞에 있는 거를 빨리 풀고 전제가 이겁니다. 앞에 있는 거를 빨리 풀고 자기가 요거를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고 빠짐없이 이쁜 답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답을 뿅 내는 것까지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기 때문에 앞에 번호대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학생들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 기니까 읽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무난히 풀어요. 그냥 보고 답 3번이던데? 하고 깔끔하게 푸는데 좀 수학이 애매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피해를 보고 얘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가서 점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워 보이는데 깔끔한 킬러가 나옵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객관식 마지막 번호 때는 깔끔한 킬러 문장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만든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모의고사 문제 뭐 다항식 연산이나 뭐 그런 문제, 2차 함수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자, 킬러 문제 있지만 사실 막상 손을 대보면은 깔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고 모의고사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이것도 맞습니다. 네, 모의고사 변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객관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9문제에 대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막 3년 동안 풀어도 못 푸는 문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이 객관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면은 서술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서술형은 2점짜리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가 뭐 3점, 4점, 5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술형 문제는 제일 작은 배점이 2점부터 시작하고 6점까지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좀 상상이 되시죠? 2점짜리 문제는 뭐 1 더하기 1 그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 같은 문제는 여기 앞에 기본 문항 객관식으로 던져주고 여기는 주로 정의 쓰게 합니다. 어떤 용어의 정의를 쓰게 한다든지 뭔가를 외워서 쓰게 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워서 쓰게 한다든지 증명 중에 간단한 한 줄을 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생이 평소에 교과서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풀고 넘어가고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또 당황을 하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잡고 있다가 놓치고 애매하게 2점짜리 놓치고 넘어가가지고 커트라인에 걸리고 막 2등급 컷에 걸리고 막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꼼꼼히 평소에 공부하는 게 맞겠죠. 교과서의 정의 같은 거는 평소에 꼼꼼히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 문제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번호 때 나오는 요거는 킬러가 맞습니다.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요 마지막 번호 때 킬러가 없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평소에 연습하셨을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 또는 올림포스 유형편 부교재 있는 문제보다도 쉽게 나와가지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이게 없었으나 그 외의 시험에서는 이게 유의미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선생님들이 칼을 갈고 낸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가 출제 오류가 되어가지고 재시험이 되는 반영에 거의 사실상 시험 문제가 너무 재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전교생이 다 맞는 문제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사실 운이 안 좋았던 거고요. 평소에는 맨 마지막 번호 때가 시간을 써서 서술을 해야 되는 킬러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딱 봤더니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상문고 시험에 대한 평은 좀 무난하다는 평이 많죠. 그래서 무난한 건 맞지만 이제 시간이 좀 문제입니다. 50분 안에 많은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좀 당황스러운 존을 거쳐가지고 이 존을 무사히 거치면 뒷부분이 쉬워요. 근데 이 존에서 막혀버리면은 그 뒷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는 건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막상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면 잘 풀릴 거예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쪽이 굉장히 공부할 때 주가 된다고 이따가 정리 다시 해드릴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이 두터운 학교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3등, 1, 2, 3, 4, 5등급이 있으면은 다른 학교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여기 1등급, 2등급 커트라인 주변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학교가 상문고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험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떤 막 초킬러 문제들로 시험 문제를 채워버리면은 차라리 막 극상위권들이 쫙 1등급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 학생들이 나머지 등급 가지고 그럴 텐데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최근에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기도 해요. 주변의 학생들보다 포기하는 학생도 적고 할 수 있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수학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존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1등급이 되는 방법이 필요하지 1등급 컷에 몰리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이 학교 자체가 구조가 이쪽의 학생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 즉 이렇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킬러 문제 하나를 버리고 조상님이 푸는 거죠. 5분의 1 확률로 맞출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풀고 조상님의 운에 맞춰가지고 탁 찍는다든지 요거 킬러를 거르고 킬러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킬러 문제 2문제를 나는 거를래라고 하면은 1등급 커트라인 근처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2등급,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일 건데 2등급을 맞으면 좀 굉장히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킬러를 버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평소에 안 돼요. 킬러까지 잡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번호대에서 시간 아껴서 나는 킬러까지 유의미하게 손을 대야지. 그래서 서술형 킬러로 나오는 것들 다 풀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 받고, 그 다음에 객관식 킬러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선지에 전혀 말이 안 되는 보기는 줄인다든지 해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물론 킬러 문제를 다 풀어서 100점을 맞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이제 안정적인 1등급, 진정한 의미에서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난하지만 시험에 맞는 그 실전에 맞는 연습을 해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부교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간단한 역사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상문 선생님들이 좀 이런 단어를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문스럽다. 상문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말을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게,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저랑 같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대학교 학창 시절을 보낸 선생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상문스럽다는 단어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게, 매년 어떤 상문 스타일로 고정이 되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상문은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다음 해에 바꿔버리거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부교재가 그 예시입니다. 23년도에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모의고사 문제 중심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프린트에서 연계율이 높았습니다. 이게 연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때 연합반 운영하던 시절인데요. 연합반에서도 상문고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프린트 변형 문항 모음집 만들어가지고 따로 배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프린트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사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는 막 서술형 문제 엄청 많고 객관식 문제보다 서술형이 많은 시절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또 뭐였더라? 서술형이 아예 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서술형이 아예 0문제였던 시절도 있었다가, 그러다가 24년도에는 다시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프린트를 나눠주고 프린트 연결이 높은 이제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프린트가 이때 프린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수업을 했었으니까. 이때도 연합반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 적다 수준이라고, 사실은 제가 적다라고 적긴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연계가.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왔다. 좀 웃기죠.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냥 공부를 시킨 거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25년도에는 이제 부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기존까지는 학원 설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상문고는 따로 부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프린트가 어쨌든 중요하긴 합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이제 EBS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난도도 아니고 이제 쉬워요. 올림포스 유형편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개정된 올림포스 유형편은 문제가 좀 무난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연계가 되기는 됐다고 하는데 좀 애매한 게, 연계가 된 곳이 여기여서 기본 문항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부교재가 있는 학교가 된 것이 작년이 맞으나 그 기조가 오래 이어지더라도 부교재 중심으로 과연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가에 좀 의문이 남습니다. 좀 애매하죠.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엔 중심되는 컨텐츠는 모의고사일 수밖에 없어요. 고1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 그리고 고1 모의고사 변형 문항에 대한 훈련, 그리고 50분 안에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열심히 숫자 바꾼 문제, 뭐 빵꾸 뚫어놓은 문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푸는 것보다는 실제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해서 실전 감각을, 자기 실력을 실전 감각으로 만들어서 시험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낼 수 있는 연습이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교재 말씀을 짧게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는 모의고사, 기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작 문항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실전 테스트를 봐요. 매 시험마다 매회입니다. 매주도 아니고 매회입니다. 실전 전범위 테스트를 봅니다.
네, 제가 직접 다 만들고 검토도 미리미리 다 해서 오류도 하나도 없고 그런 깔끔한 시험 상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나름 자부하는 시험지인데요. 설명의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8쪽에 있어요. 8쪽에 보시면은 학교 시험지와 같은 양식, 뭐 작년에 운영했던 시험지 제가 두 후만 넣어드렸고요.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긴 시험지로 똑같은 시간 동안 시험 보고 당연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 보는 그 감각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고 뭐 서술형 첨삭 그날 당일에 바로 하고요. 그리고 채점 후에 오답 정리까지 바로 하고 하원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 부교재가 있는 학교일 거고 아마 올리버스 유형표현을 올해도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실 부교재를 쓴다고 해서 부교재 연계가 막 극심하게 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수학적 능력, 실전력을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공부를 할 때 결국엔 중심을 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번 때부터 시작되는 그 난이도에 중심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 공부는 우리가 평소는 중상 난이도에서 상수준의 문제, 수업 시간에도 주로 다루는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극심화에 대한 문제도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 최근에 있던 모의고사에 있던 거 중심으로 이거는 좀 제가 골라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다룰 거예요. 어떤 막 모든 시중 문제집에 있는 고난도 문항을 다룬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상문고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소스에 있는 그런 유의미한 고난도 문제는 다룰 예정이지만 평소에 주가 되는 컨텐츠는 중상에서 상난이도의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그거를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실전 테스트 있고요. 시험을 많이 보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설명의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수업 일정이 나와 있는데 월요일은 진도를 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테스트를 많이 보는 날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2개를 보는데 시험 가까워지면은 3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금요일에는 시험을 2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 그리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킬러라고 불리는 극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죠. 네, 이거를 한 세트 시험지 안에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악번호 1번에서 10번 때까지 실수가 많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기탄 수학을 따로 풀게 한다는 게 좀 애매해요. 너는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너 그 기본 문제 개념 원리 한 권 다 풀어와 라고 해도 아이가 그건 잘 나아지지 않아요. 이미 습관이 많이 굳어져서 그런 건데 실전에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숙제로 물론 내는 것도 있지만 숙제로 내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주 시험을 보면서 기본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이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기본 문제에 대한 연습. 따로 각 잡고 기본 문제 30제 푼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 시험지 상에 들어가 있는 기본 문제를 푼다.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도 너 50분 줄 테니까 이 한 문제 풀어로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앞에 번호 때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한 15분 정도 남기면은 킬러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더라. 나는 한 10분 정도 있으면 하겠다를 각자마자 그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몇 분 때면은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0점 조절을 일찍부터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는 첫날부터 봐요. 첫날은 조금 쉬운 난이도로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요. 첫날부터 바로 실전 테스트 봐서 학생들이 시험 날까지 0점 조절 잘하면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구나,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검토를 몇 번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난이도도 계속 바꿔보면서 시험을 볼 것이고 제가 문제를 계속 만들면서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당황하는 연습, 시간 관리하는 연습 잘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는 다루긴 하지만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메인 콘텐츠는 모의고사 콘텐츠가 될 예정이고 부교재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부교재 원본문화 숙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부교재만 달달달 외워 그런 수업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직접 푸는 경험, 그리고 강제성이 좀 필요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부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부 클리닉의 원래 목적은 이제 미흡한 숙제, 즉 수업 날까지 풀어와야 됐던 숙제 있죠. 이전 수업에서 나왔던 숙제니까 내가 그날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숙제에 대한 미흡 문항, 그리고 그 당일에 본 테스트 있죠. 미흡 숙제랑 그 다음에 당일에 본 테스트에 대한 오답 정리,
늘 마무리하는 시간, 이 본래 수업 후 클리닉이었다면은 이거 저녁 수업을 할 때 6시부터 10시까지 할 때 보통 정규반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방학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사실 수업 시간을 땡겨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을 좀 빨리 잡았거든요. 월금 3시 반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보통 아이들이 시험 문제 오답 정리까지 다 끝내면은 7시 반 정도면 딱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바람직하죠. 학교 끝나고 바로 와. 왜냐하면 그 엘브라운 관이 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한 15분,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을 할 정도의 거리 있습니다. 정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건물이.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수업을 해. 그리고 바로 빨리 끝내라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집에 갈 수도 물론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에 대한 부담감을 아이들이 점점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아이들 공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학 오는 그 당일날에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최근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과제, 미흡한 과제까지 마무리하는 거 좋아. 그리고 뭐 숙제 테스트 같은 거 미흡한 거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남아서 그날 나온 숙제를 하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빨리 잡아봤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간단하게 식사하고 하고 식사 나서 시간 늘어지면 그거만큼 최악이 없거든요. 이동 시간 아끼고 그리고 가능한 이동 시간 아끼고 식사 시간 아껴가지고 빨리 돌아와서 당일에 나온 숙제도 좀 유의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흡한 숙제랑 테스트를 완성하고 가는 것이 주가 되었으나 내신 기간에 상문고반 학생들은 월금에는 빨리 하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자가 아니고 빨리 하고 숙제 좀 하고 가라라고 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개강날부터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유도를 할 생각이어서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 저한테 공부 맡기실 때는 그날 숙제 좀 하고 와라. 너 집에 오지 마라. 거기서 질문까지 다 하고 숙제 끝내고 와라. 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랑 조교생들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부대끼면서 같이 공부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상문에 맞는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녀분 믿고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공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말인데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나름 결론을 냈어요. 수학은 원래 잘하면 돼요. 네,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점수를 잘 받습니다. 특히나 그 1등급의 퍼센티지가 높아진 이후로 원래 잘하던 아이들은 그냥 잘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좀 노력파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잘하는 아이들은 원래 잘하게 독려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면 되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자꾸 배제해요. 뭔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 필요가 없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 올바른 방법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외우지 않고 꼼수 부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후자의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이 올바른 방법 을 가지고 수학을 잘 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